정말로 왜 이런 무기를 만들었을까? 왜? 하는 게 원자탄이죠. 1945년 7월 16일에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게 성공하리라고 아무도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수수께끼 풀기로 갔는데 그걸 성공시킨 매우 거대 조직이고 육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는데 뭐 어떻게 돼서 시작이 됐고 하는 얘기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연계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영화로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든 오펜하이머,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됩니다. 훌륭한 리더로서 그 거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은 맞는 평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서 테헤란 회담이 있었고, ял타 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츠담 컨퍼런스가 있었고, 그런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ял타 회담까지는 1945년 2월이었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츠담 컨퍼런스에는 45년 7월 16일 이게 바로 원자탄 그 알라마 고도에서 테스트할 때 그 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빅3에는 더 이상 FDR이 아니고 트루만이 참석을 했고 트루만에게 원자탄 실험 성공했답니다 하고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뭐 원자탄 얘기를 하자 그러면 끝도 없는데요. 생략하고 어떻게 이렇게 20세기 들어서 산업혁명 1차, 2차 그게 잘 살게 됐다고 GDP는 확 올라가겠죠.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에서 GDP가 올라가면서 이웃 국가들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GDP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렇게 세계대전을 2차례나 겪은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남미를 제외하고는 온 세계가 다 휩쓸렸고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일본의 전체주의에 저항을 해서 이거는 참 이상한 현상으로서 아주 기현상으로서 서방연합국 자유민주주의가 소련 스탈린의 공산주의와 손을 잡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런데 끝나자마자 45년에 끝났는데 냉전 시대로 들어간 게 뭐 47년부터 그런 조짐이 있다가 49년에 소련이 원자탄 시험에 성공을 하면서 49년부터 냉전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죠. 도대체 소련이 언제쯤 원자탄 개발할 수 있을까? 오펜하이머의 답은 2, 3년. 트루만은 못할 거다. 그랬는데 결국 4년 만에 한 거죠.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했느냐? 스파이들이 다 정보를 날라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들이 푹스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는데 다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도 하고 그랬는데 돈을 받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정치적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대안이라고 보고 이때 이 40년대 그리고 그 정보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독일은 5월에 항복을 했지만 일본은 버텼고 결국 원자탄 투하되고 한국전쟁에서 원자탄 투하한다고 괌에 갖다 놨다가 투하하지는 않았죠. 왜냐? 트루만이
영국도 물론 반대를 했고 반대했는데 트루만이 이 원자탄 투하의 참상을 참혹한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했기 때문에 차마 못 터뜨렸다. 일본에 터뜨린 지 5년 만에, 5, 6년 만에 다시 한반도에 터뜨린다는 것을 할 수가 없었다. 뭐 등등의 해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45년에 글로벌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승전국이었고 그중에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주도로 결국 유엔도 출범하고 브레튼 우즈의 그 시스템, IMF, 월드뱅크, 뭐 WTO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또 산업혁명에서 아편전쟁 1차에서 당했고 그 다음 쭉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58년, 62년 이때 대약진운동이라는 걸 벌립니다. 마오쩌둥이. 이때 농민을 산업역군으로 쓴다 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가지고 온 전국에 널려있는 쇠붙이들을 다 꺼내가지고 나무로 불태워서 이제 철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국도 앞서간다, 미국도 앞서간다. 이 논리였습니다.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하면서 거기 먹을 건 없어지고 4천만 명이 아사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화 대혁명이 또 일어나는 그런 일을 겪고 60년대로 보면 아주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반전운동, 환경운동 요거랑 같은 맥락에서 여성운동이 일어나고 가장 중요하게 산업혁명 때마다 대두되는 문제가 빈부격차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29년 대공황이 뉴욕 월 증권 붕괴에서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때 상위 0.1% 부자들이 국부의 34%를 차지했다. 근데 2020년 팬데믹 터질 때 상위 0.1% 부자들이 또 부의 꼭 34% 똑같은 수치더라고요. 이 빈부격차는 근대사에서 일찍이 유례가 없었다. 산업혁명 때마다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는 그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잘 이용하는 국가, 잘 이용하는 계층이 올라서고 그렇지 못하면은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진다. 4차 산업혁명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을 일찍이 국제기구들이 다 주장을 하고 나섰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랬죠. 3차 산업혁명 이거는 융합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기, 전자, 통신 이게 다 서로 섞여버리고 뭐 예고하는 그 선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다녀간 다니엘 벨의 경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 산업 후 사회가 올 거다. 정부 주도 뭐 서비스 지향의 사회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 60년대 나온 얘기입니다. 토플론 80년대 제3의 파도. 그러면서 융합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90년대, PC라는 게 80년대 일이거든요.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60년. 이게 다 전쟁, 군사무기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글로벌리제이션. 70년대 이후에 세계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되고 3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사람, 자본, 상품, 정보, 서비스, 기술 이게 국경을 모르고 다 돌아다닙니다. 온 세계를. 그래서 글로벌리제이션이 일어났고 한국은 사실 이 글로벌리제이션에 상당한 그 물결을 타고 성공한 국가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하이에크가 부활이 되고 하이에크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73년에.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 그다음에 무역 자유화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로 열리게 되니까 탈규제, 국가마다 다 봉쇄하는 규제, 이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구축이 됐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 그래서 그 인형 하나 만드는데 6개국에서 부품 만들어서 조립해서 할 정도로, 그게 더 경제적일 정도로 네, 비용 절감, 효율 상승을 했지만 세계화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도 있었습니다. 여기 기수가 레이건과 태처였다. 태처와 레이건이었다. 그래서 레이건오믹스의 4개의 기둥, 그리고 태처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너무 심했다, 아니다, 발전시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네. 가장 역사적인 사건은 근세 20세기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91년 소련의 해체. 냉전 체제가 이거로서 붕괴가 됩니다. 49년부터 이어져 온 냉전 체제가 89년, 91년을 계기로 이제 90년대 냉전 체제 붕괴되고 90년대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 전까지 그 사이가 가장 그 산업혁명의 혜택을 누렸던 시대 같아요. 지금 이 벌어지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2001년에 뉴욕 세계무역센터 자살 테러 사건, 이게 이제 글로벌 테러리즘의 경고를 했고, 그런데 이렇게 다 자본, 기술, 정보 다 다니면서 헤지 펀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결국 그 제도가, 규제가 그 역동적인 상황에서의 부작용을 제어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규제 완화를 하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커다란 피해를 키우는 걸 알면서도 단기적인 수익만 챙기는 그 과정에서 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금융위기가 발발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제 곤두박질을 쳤고, 그러는 가운데 2015년, 2016년 이때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많이 다뤄보셨지만은 이게 분명히 앞에 3차까지 하고는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능이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상황으로 기계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계, 이게 앨런 튜링이 1950년에 제안을 한 건데 이게 현실화가 되면서 그 생각하는 기계가 사람의 생각을 앞지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게 초유의 사건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산업혁명 쭉 발달하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가치를 기술의 가치가 앞지르기 시작을 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니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시간 관계로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앨런 튜링을 영국이 그렇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죽게 하는 결과가 아니었더라면 영국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뭐 역사에는 가정은 없지만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자료를 제가 자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BBC가 2012년에 세계의 역사 8부작 다큐를 방영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 7만 년을 개관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1989년, 1991년 이때 사건으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패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종언을 구했다. 역사가 끝났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무엇일까? 그걸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긴 사건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알고리즘이 인간지능을 이긴 그것을 새로운 인류 역사의 개막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연도는 97년 딥블루 인공지능, 딥블루는 딥블루가 초당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3억 개의 착지 계산을 했다고 그래요. 러시아의 가리 카스파로프, 이게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고 이 대통령 대선에 출마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카스파로프는 초당 3개를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머리를 싸매면서 포기를 하죠. 2016년에 서울에서는 이세돌 구단 그리고 체스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바둑의 딥마인드 알파고 대회에서 1승 4패. 그 다음에는 다 인공지능끼리 싸우는 거고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2022년 챗 GPT로 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고 지금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는 짧게 넘어가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반드시 성공을 하려면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술 혁신이고 새로운 밝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인류 문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디스토피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2001년에 이제 중국이 그 국제 무대에 나오면서 WTO에 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뭐 국제 무역 질서 여기에 편입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시스템도 다르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등장을 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소다자주의 협정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 like-minded country, 뭐 비슷한 가치를 가진 국가들 간의 friend shoring, supply chain도 그들끼리 하고 이제 한국은 중국과 경제 관계가 있고 미국과 혈맹 관계가 있고 일본과의 또 관계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미묘한 위치에 놓인 게 한국 같은 나라죠. 우리나라. 네. 그래서 지금 이 격동기에 정말 외교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느냐 그것밖에 길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원이 없죠.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하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에 가장 우리를 또 어렵게 하는 것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거기다 핵 위협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또 핵 얘기 나오죠. 북한은 사상 최다의 미사일 발사하면서 핵 위협, 핵 실험 또 한다. 뭐 기정사실이다. 시간이 언제냐의 문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핵 위협이 나오는 것 중에 바로 한국이 있다는 것. 한국 전쟁에서도 얘기가 아슬아슬하게 나왔었고요. 45년에는 일본의 핵 원자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종전은 어차피 될 것이었지만 그것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복을 하고 조선은 해방이 된 거지만 핵과 이렇게 참 나쁜 인연으로 지금 이 위험 지역으로 들어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냉전 시대에는 미소 양진영이었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 미국과 소련 해서 이게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